그는 세계 최고의 검성이 되었지만 항상 마법사가 되기를 꿈꿨다. 후회만을 안고 숨을 거둔 후 그는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던 그날로 회귀한다. 이번에는 가족도 타인의 기대도 그 어떤 운명도 다시는 그의 손에 억지로 검을 쥐어줘 주지 못하리라. 그는 그토록 열망하던 마법을 마스터할 것이다. 온 세상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해도 역사상 최강의 검사는 그보다 더 위대한 마법사가 될 수 있을까? 마수는 인류의 문명을 집어삼키는 인류의 적이다. 이 괴물에 맞서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열려있다. 대기 중에 만화를 다루며 미지의 기적을 행하는 마법사들은 마법의 힘으로 마수에 맞서 공격하려 했으나 마수는 포효하며 즉각 반격했다. 마법사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제기랄. 마수가 그들 위로 솟구쳐 올랐다. 그들은 육체를 단련하고 초인적인 무공을 펼쳤지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마수는 온몸의 마력을 뿜어내며 눈부신 화염을 일으켰다. 어쩌면 이 길은 그들을 끔찍한 절망으로 몰아넣을지도 몰랐고 그 순간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사방으로 번쩍이는 섬광이 퍼지는 가운데 돌연 오스카는 사람들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마수를 향해 직접 돌진했다. 드래곤은 자신의 눈에 비친 오스카의 실루엣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공포에 떨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마수는 두 동강이 났고 어쩌면 그들은 마침내 끝에 도달하여 영웅이 될지도 모른다. 그 순간 모든 이들이 외치기 시작했다. 오스카경, 그가 바로 성검이라고. 그가 이토록 빨리 이곳에 당도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오스카는 남은 뒷수 수술은 당신들의 몫이라 답하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사람들은 목숨을 건진 것에 환호했다. 그는 마법 대신 검의 길을 택했고 최강의 검사가 되어 성검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정말 아름답다는 누군가의 감탄에 그는 고개를 돌렸다. 한 소년이 소녀에게 마법을 보여주며 말했다. 꼬마 아가씨, 이게 바로 마법이라는 거야. 그 마법을 본 순간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었지만 어릴 적부터 늘 마법에 끌렸었다. 만화를 느낄 때면 너무나도 행복했고 그 지독한 갈망은 오늘날까지도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연무장에서 계속해서 검을 수련했다. 두 사내가 그를 지켜보며 스승님이 매일 아침 어떻게 수련하시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단 한 번도 수련을 걸은 적이 없었고 스승님이 처음 수련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곳은 황무지에 불과했다. 하지만 매일같이 이어진 수련 덕분에 땅이 점차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커다란 분화구까지 생겨났다. 제자는 그 모습에 몹시 놀라 입을 떡 벌렸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사내가 물었다. 그나저나 그 손에 든 건 뭐야?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봉투를 떠올리고는 외쳤다. 아, 스승님. 수도에서 서신이 한 통 도착했다. 그가 달려가 서신을 건네자 오스카는 이를 읽고는 말이 없었다. 그가 물었다. 혹시 나쁜 소식이라도 있습니까? 오스카는 드래곤을 토벌한 공로로 그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싶다는 내용이라 답했다. 세상에 무슨 일만 생기면 스승님을 부르기 전에 생각 좀 2번씩은 해봤으면 좋겠네요. 킥스는 머리를 극적이며 그건 스승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화려한 공적이라면 중앙정부의 어떤 요직이든 거뜬히 지원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는 파벌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고 그곳에선 제대로 수련할 수도 없었다. 킥스는 오스카의 굳은 살박인 두 손을 보고는 넋을 잃으며 스승님은 정말로 검술을 사랑하신다고 말했다. 오스카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답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검사인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검의 길을 선택했을 뿐이었다. 제자는 그의 고백에 몹시 놀랐고 오스카는 자신의 의지로 검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다시금 확인했다. 하지만 킥스는 여전히 그가 부럽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 검술의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스스로 검사가 되기를 선택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 그는 덜컥 두려워졌다. 만약 검이 자신의 길이 아니고 마법사 또한 영영 될 수 없다면 어쩌지? 마법사들은 몸속을 흐르는 통로를 통해 마나나 에너지를 순환시켜 힘을 끌어내지만 마나는 에너지가 더 적다. 이 둘은 서로 상극인 힘이다. 혈관에 공기방울이 들어가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듯이 말이다. 에너지가 흐르던 통로로 마나가 흘러들어가면 육체가 버티지 못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몸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기에 검과 마법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오스카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고민할 시간에 수련이나 하라고 말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신보다 훨씬 강해져 있을 거라고 말이다. 킥스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내심 기뻐했다. 얼마 후 침대에 누운 오스카는 제자에게 무심코 속마음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 했는데 킥스는 그가 검술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했지만 오스카는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며 자문했다. 내게 마법의 재능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고민할 시간에 수련이나 할 일이지. 그 순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이 맹렬한 화염에 휩싸여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그 주변으로 마법이 소용돌이쳤다.
마법사 중 한 명이 지팡이를 치켜들자 다른 한 명이 처리했냐고 물었다. 그는 우리의 적은 소드마스터이니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대답했다. 갑자기 들려온 굉음에 그들은 아연실색했고 오스카가 불타는 집을 뚫고 뛰쳐나왔다. 마법사들은 한눈에 봐도 전문가들이었고 이자가 바로 그들의 우두머리였다. 그들은 그를 향해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고 마력을 끌어올려 화염을 뿜어냈다. 오스카는 미간을 찌푸리며 공격을 피하려다 갑자기 방향을 틀어 무리 중 가장 직급이 높은 마법사에게 검을 치켜들고 돌진했다. 그는 넋을 잃었고 마법사는 인질로 잡힌 킥스를 보여주며 혹시 검을 내려놓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물었다. 안 그러면 누군가 다칠지도 모르니까. 눈가에 눈물이 맺힌 킥스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고 오스카는 자신에게 원하는 게 대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너무 뻔한 질문 아니냐고 대답했다. 그들은 그의 목숨을 원했다. 오스카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기억은 없다고 받아쳤다. 마법사는 비웃으며 다시 물었다. 정말 기억나지 않는가?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용서란 없었다. 검사뿐만 아니라 마법사에게도 자신의 숨겨진 잠재력을 원망해야 할 것이라고 오스카가 다시 물었다.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지? 마법사는 어차피 여기서 죽을 목숨이니 알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그 순간 그가 지팡이를 들어 올렸고 킥스는 스승님께 자신은 신경 쓰지 마시라고 소리쳤다. 그는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오스카는 충분히 잘 알겠다고 대답했다. 갑자기 마법사가 동작을 멈추고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자 오스카는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다만 너희들의 계산이 틀어졌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제자들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그 순간 마법사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지팡이를 겨누며 공격을 외쳤다. 수많은 눈부신 빛의 줄기가 오스카를 향해 일직선으로 쏟아졌다. 잠시 후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마법사가 결과를 지켜보던 중 돌연 자신의 수하들이 대거 목숨을 잃은 것을 목격했다. 킥스는 구속에서 벗어났고 오스카는 피를 뚝뚝 흘리며 서서 자신의 몸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읊조렸다. 그는 이 검사놈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순간 킥스가 그에게 달려오며 스승님이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는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만 작별을 고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마법의 재능을 겸비한 성검이다. 킥스가 달려오자 오스카는 그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 물었다. 킥스는 오스카가 온몸에 피를 흘리고 있다며 걱정했고 상처에서 피가 쏟아지고 있다고 소리쳤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오스카는 자신도 검사이니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킥스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스승에게 사과했다. 오스카는 네 잘못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를 다독였다. 킥스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오스카는 자신이 마법사였다면 이와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늘 마법사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걸 깨달았고 그 생각을 떨쳐내려 계속해서 검을 휘둘렀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사람들의 경이로운 시선을 받을 때면 자랑스러웠지만 그때 느꼈던 환희는 어느새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갑자기 그는 나무와 잎사귀로 가득한 낯선 공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분명 자신은 죽었기 때문이다. 오스카가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곳은 그의 마을이었다. 오스카의 고향 아이젠 마을이었던 것이다. 그때 분명히 죽었는데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의 곁에는 검과 편지 몇 통이 놓여 있었고 그는 이게 대체 무엇인지 의아해했다. 오스카는 그것이 두 아카데미에서 온 입학 통지서라는 걸 깨달았다. 이 나라에서는 소년들이 15세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두 통의 편지를 받는다. 마법 아카데미와 검술 아카데미의 입학 통지서였다. 지원자들은 스스로 길을 선택하고 통지서를 지참해 선택한 아카데미에 출석해야 한다. 정말 과거로 돌아온 건가? 아직 검의 길에 발을 들이지 않은 14살 시절로 돌아온 게 분명했다. 그 순간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여기서 무얼 하고 있냐며 오스카를 불렀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 오스카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화들짝 놀랐다. 그래, 과거로 돌아왔다면 아버지도 여전히 살아계시겠지. 아버지는 그가 최근 훈련을 게을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제 훈련 따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오스카는 시선을 떨구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그는 아버지에게 마법사가 되고 싶다고 말할지 말지 치열하게 고민했다. 아버지는 검사였고 스라에 많은 제자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아들로서 그 역시 자연스레 아버지에게 검술을 배웠다. 아버지는 그의 뛰어난 성취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그가 모든 게 반짝거려서 마법이 너무 좋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그의 양손을 덥석 잡고는 마법은 약자들이나 걷는 길이라며 잘 들으라고 엄포를 놓았다. 넌 내 아들이고 내게 필요한 건 오직 검뿐이다. 그때 오스카는 아버지의 모습에 잔뜩 겁을 먹었었다. 그 이후로 그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묵묵히 검술을 수련했다. 마음은 마법에 끌렸지만 검에 얽매여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죽음을 떠올렸다. 오스카는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번에는 오직 나만의 길을 걷겠어. 그가 당당하게 앞을 응시하자
아버지는 훈련을 빼먹은 이유에 대해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물었다. 오스카가 어릴 적부터 줄곧 검을 휘둘러 왔다고 답하자 아버지는 표정을 굳히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 그 순간 그의 주위로 수많은 마법의 검들이 나타나며 강력하고 눈부신 돌풍이 일어났다. 주위에 있던 검사들은 거센 바람을 막아내려 했었고 오스카는 아버지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아무 일 없다는 듯 꼿꼿이 서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오스카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고 아버지는 말없이 그를 쳐다보며 농담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두 팔을 벌린 뒤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대로만 계속한다면 훗날 도장을 내게 물려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소년들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질투에 휩싸여 분노했다. 아버지가 몸을 돌려 떠나자 오스카는 생각에 잠겼다. 갑자기 누군가 그의 등을 툭툭 쳤다. 오스카를 괴롭히던 도장 선배들이었다. 그들은 너를 만나려고 휴일만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렸는지 아냐며 지금이 아주 완벽한 기회라고 비아냥거려내본 지 꽤 오래됐잖아. 오스카는 이들이 예전 아버지가 스파링 상대로 자주 붙여줬던 바로 그 녀석들이라는 걸 깨달았다. 아카데미에 입학한 뒤 검기를 각성한 그들은 훈련을 핑계로 오스카에게 화풀이를 해대곤 했었다. 상대방은 지금 당장 준비하라며 오스카 앞을 가로막았다. 지금의 그에겐 검기가 없었고 이는 오직 기술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까마득한 격차를 의미했다. 그는 돌연 몸을 돌려 강가 쪽으로 걸어갔고 녀석은 그가 무슨 꿍꿍이인지 의아해했다. 오스카가 대답했다. 그동안 함께해줘서 고맙다. 녀석이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순간 오스카는 자신의 검을 물속으로 거침없이 던져버렸다. 녀석은 소리쳤다. 저 자식, 방금 검을 버렸어. 이거 겁쟁이가 도망치려는 거 아니야? 그들은 등을 보이며 싸움을 피하는 건 겁쟁이뿐이라며 검사라고 불리기도 수치스럽다고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 순간 오스카는 녀석을 향해 곧장 달려들며 더 이상 검으로 싸우지 않고 마법사가 될 거라고 선언했다. 그는 뒤돌아 미소 지으며 녀석들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때 상대방은 검이 없다고 해서 봐줄 줄 아냐며 소리치고는 그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녀석이 검기를 끌어올리자 오스카는 검기가 어떻게 근육을 강화하는지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오스카는 가볍게 녀석을 걷어차며 형편없다고 말했다. 검은 손의 연장선이 되어야지 그저 도구에 불과해선 안 돼. 녀석은 나 얕보지 말라고 악을 쓰며 계속해서 검을 휘둘렀고 오스카는 속으로 제게이라고 중얼거렸다. 아주 잠깐 자신의 제자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상대방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타격이 들어가지 않는 거지? 녀석은 계속 발악했지만 오스카는 여유롭게 모든 공격을 피하더니 돌연 검을 날려버릴 기세로 반격을 가했다. 소년은 이 자식 완전 괴물이라고 경악했고 분노한 오스카는 녀석을 향해 그대로 주먹을 달렸다. 그러고는 맨손인 사람을 상대로 검도 없으면 어쩔 거냐고 차갑게 물었다. 그 후 선배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만신창이가 된 친구의 양팔을 끌고 서둘러 도망쳤다. 오스카는 숨을 내쉬며 이젠 녀석들이 더 이상 자기를 귀찮게 하지 않을 거라 확신했다. 전생에 그였다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검기를 각성했을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만화를 각성해야만 했다. 그는 홀로 숲속을 걷다 갑자기 극심한 피로를 느꼈다.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곳엔 자신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과거 한 소녀에게 어떻게 마법을 다루는지 물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검사들은 내공을 이용해 육체와 무기를 강화하는데 마법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만화를 운용하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소녀는 아주 명쾌하게 대답했다. 물이 가득 찬 물뿌리개를 집어들며 마법사들에게 마법이란 식물에 물을 주는 물뿌리개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깜짝 놀랐다. 물뿌리개와 달리 만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그걸 우리 몸속의 통로로 끌어들여 형태를 부여하면 비로소 마법이 발동되는 거죠. 마법이란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커다란 바위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그 원리를 곰곰이 생각했다. 만화가 우리를 어디서든 둘러싸고 있다는 그녀의 말이 떠올랐다. 만약 만화를 볼 수만 있다면 내 몸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텐데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청각, 시각, 그리고 여러 감각들이 필수적이다. 그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었지만 이 감각들만큼은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만화도 느낄 수 있을지 모른다. 그 순간 그는 두 눈을 감았고 영혼 전체가 찬란하게 빛나는 듯한 놀라운 감각을 느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그것이 만화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경이로움에 입을 떡 벌렸고 마침내 해냈다고 환호성을 터뜨렸다. 이제 남은 건 이것들을 몸속 만화 통로로 흘려보내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 직감한 오스카는 바위에서 훌쩍 뛰어내렸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덤불로 다가갔고 생명체의 기척이 전혀 없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바로 옆에서 폭발이 일어나 그를 옆으로 내동댕이 쳤고 그는 그것이 골렘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피조물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고 오스카는 그것이 왜 거기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긴장한 순간 갑자기 위에서 누군가 자신을 향해 뛰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의 옆에 착지한 한 소녀가 자신의 피조물에게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연구 결과를 원하는 건가? 오스카는 이 말에 깜짝 놀랐고 그녀는 목숨이 아깝다면 입을 열기 전에 2번 생각하는 게 좋을 거라고 경고를 이어갔다. 그녀는 수많은 전장에서 화제의 인물이었다. 그녀는 주로 눈과 추위가 일상인 북부 지역에서 볼 수 있었다. 몬스터 무리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골렘 군대를 조종하는 영웅이었다. 그녀가 바로 창조 마법사 이사벨이다. 오스카는 그녀를 이렇게 만날 줄은 예상치 못했고 그녀는 그를 속박했다. 이사벨은 자신의 옥좌에 앉아 그에게 어느 파벌에 속해 있는지 말해보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그 주변에 마법진을 만들어냈고 오스카는 그녀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자신은 그녀의 적이 아니라고 했다. 어쨌든 그는 자발적으로 그녀를 따라오기까지 했다. 그녀는 그가 죽고 싶어 환장한 게 보인다고 대답했다. 이사벨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마력을 겨누며 이름 모를 마법사여 목숨과 작별 인사나 하라고 말했다. 그는 분노로 이를 악물며 자신은 마법사조차 아니라고 소리쳤고 그 말에 그녀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녀는 또 다른 변명일 뿐이라고 대답하며 그의 머리를 움켜쥐려던 순간 엄청난 힘을 느끼고 멈칫했다. 그녀는 그의 혈관에 만화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잠시 후 이사벨은 그의 사정을 대충 이해했다고 말하며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녀는 아카데미의 교수로 막 채용되었을 뿐인데 다들 벌써부터 그녀를 얕보고 있었다. 오스카는 놀라서 그녀가 마법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지 물었다. 이사벨은 한숨을 내쉬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골렘 연구를 발전시키길 원했다. 오스카는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그녀의 제자가 된다면 만화를 흡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 순간 오스카는 이사벨님, 자연에서 만화를 흡수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사벨은 생각할 것도 없이 안 된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약골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다 알아들었으면 차나 다 마시고 나가라고 했다. 오스카는 생각에 잠겼다. 안 돼,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다. 이사벨은 차를 더 달라고 요구했고 그는 이것이 정말 골렘 조수가 맞는지 의아해했다. 그는 이 피조물을 보았을 때 엄청난 힘을 느꼈고 자리에서 일어나 이 골렘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사벨이 물었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 내 관심을 끌려는 건가? 그 순간 골렘이 그녀의 머리 위로 차를 엎질렀다. 오스카가 외쳤다. 이사벨님, 화상은 안 입으셨나요? 여기 자, 냅킨 받으세요. 이사벨은 무척 놀랐다. 고개를 돌려 골렘을 쳐다본 그녀는 오른쪽 어깨 근처에 사슬이 끊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덥석 잡으며 소리쳤다. 골렘이 고장난 걸 어떻게 알았지? 오스카는 이 피조물 내부의 만화 흐름이 이상해 보였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혹시 만화의 흐름이 보이는 거냐고 물었다. 그는 소녀가 만화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제 그녀는 결계가 왜 금이 갔는지 이해했다. 그 결계는 대기 중의 만화를 차단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의 전생의 경험 때문이거나 아니면 바로 그 잠재력 때문일 것이다. 이사벨은 2번 생각할 것 없이 오스카를 돌아보며 말했다. 잘 들어. 내가 마법을 가르쳐주지. 라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정말요?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이사벨은 약골에게는 관심 없지만 지금 그에게는 흥미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미자 그는 수줍게 그 손을 맞잡았다. 잠시 후 그들은 훈련을 시작했다. 2마리의 골렘이 서서 칠판을 들고 있었고 이사벨은 분필로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위에 그렸다. 그가 만화에 대해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생명체는 무의식적으로 만화를 흡수한다. 오스카가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화를 체내의 통로로 흘려보내야 하죠? 그녀는 차를 따르려면 찻잔이 필요한 법이라고 대답했다. 마법 술식을 사용하면 만화를 통로로 흘려보낼 수 있었다. 그는 놀라서 다시 물었다. 술식이요? 그녀는 아카데미에 갓 입학했을 때 나눠주는 것과 같은 주문이 그려진 마법종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소리쳤다. 주문이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주문이죠? 이사벨은 직접 발동시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힘이 온몸에 스며드는 것을 상상하며 이 술식을 이끌어보라고 했다. 해낼 수 있겠어? 오스카는 자신감 있게 외쳤다. 네, 해보겠습니다. 이사벨은 말은 쉬워 보여도 성공하려면 적어도 한 달은 걸릴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재능이 있다면 보름 정도면 충분할지도 모르고 그는 손을 뻗어 몸을 일깨우는 그 힘을 느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했다. 그래, 맞아. 검술 훈련을 할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자신의 감각에 집중해야 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자 어느 한 공간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마법의 문양이 밝은 빛을 내며 빛났다. 그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만화는 이미 그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환한 빛으로 물들었고 솟구치는 힘에서 바람이 휘몰아쳤다. 마법을 배우는 것은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는다. 두 발로 단단히 설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배우고 발전해 나갈 뿐이다. 이 광경을 본 이사벨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다. 마법의 세계에서는 지위가 높을수록 마법 기술을 더 빨리 터득한다고들 한다. 그리고 그 순간 주인공은 눈앞에서 찬란한 마법의 섬광이 터져나오는 것을 지켜보았고 이사벨은 믿을 수가 없었다. 첫 번째 시도만에 바로 낸 것이다. 그 순간 그녀는 그에게 어떻게 알아냈냐고 물었던 골렘과의 일화를 떠올렸고 혹시 그가 만화를 볼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아니,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가 진정한 천재라는 사실이었다. 오스카는 그것이 마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는 기겁하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정말 놀랍기 그지없었다. 단 한 번의 시도만에 술식을 발동시키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이전에는 아무도 그런 일을 해낸 적이 없었다. 그는 아니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예전에 그 마법이 발동되는 걸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아주 끔찍했다고 대답했다. 그에게 마법은 아름답고 특별한 것이지만 이것은 그런 종류의 마법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오스카는 이 술식의 이 부분, 여기가 잘못되었다고 계속해서 말했다. 골렘의 마법 회로와 마찬가지였다. 이자벨, 그녀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녀는 충격에 빠져 횡설수설했고 오스카는 모든 걸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자신은 그저 평범한 마법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마법을 사용하고 싶었다. 그 순간 멍해 있던 이자벨은 술식이 그렇게 거슬린다면 그냥 다시 쓰면 되지 않냐고 대답했다. 그는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마법 술식을 직접 그려내야 했다. 잠시 후 그의 아버지는 복도를 지나가다 제자들이 그가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는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수군거리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그가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소년들은 겁에 질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별일 아니라고 얼버무리려 하자 브라이언은 다시 한번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소년들은 더욱 겁에 질려 사실 일이 좀 있었다고 대답했다.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브라이언은 어이가 없었고 오스카가 그들을 쓰러뜨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내일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부상을 잘 치료하라고 일렀다. 그 순간 녀석들은 네 하고 소리쳤다. 그는 드디어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가 검기를 터득할 시간이 된 것이다. 브라이언은 아들이 자랑스러워 미소를 지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주인공은 수많은 책들로 둘러싸인 이자벨의 연구실에 있었다. 그는 마법 술식이 이렇게 복잡한 것일 줄은 생각조차 못했다. 마법을 쓰려면 지식이 필요했지만 그리 나쁘진 않았다. 그녀는 그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책을 빌려주었다. 오스카는 정말 이래도 괜찮은지 다시 물었다.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모든 지식이 이곳에 있었다.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고 했다. 그 순간 그녀는 그가 제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되물었다. 뭐라고? 그는 어느새 산더미 같은 책을 든 채 그녀의 등 뒤에 서서 이자벨 교수님, 이 책들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녀가 물었다. 그걸 다 훔쳐가려는 거니? 그는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 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고 대답했다. 이자벨은 놀라며 알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조언을 해줘야 했다. 이제 그는 마법사였고 체내의 만화 회로를 통해 만화가 흐르고 있었다. 항상 조심해야 하며 절대 검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리고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오스카는 과거에 말을 타고 마을을 달려 병든 늙은 아버지를 찾아갔던 때를 떠올렸다.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정말 오랜만이라고 말했다. 오스카가 다가가자 아버지는 그를 가까이 부르며 어깨를 쥐고는 내게 재능이 있다는 걸 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니 네가 마법을 포기하도록 설득했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고 했다. 그 순간 주인공은 이 모든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파란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는 생각했다. 아버지, 이번에는 마법 아카데미에 갈 겁니다. 얼마 후 벽난로 곁에 있던 브라이언은 그에게 부탁할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오스카는 아카데미 초대장에 서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브라이언은 다시 물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아직 거냐? 시간은 충분한데 말이다. 그 순간 그가 말하는 곳이 마법 아카데미라는 것을 깨달았고 오스카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다 괜찮지만 아버지의 서명 없이는 입학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가 물었다. 오스카, 왜 마법이냐? 넌 내 아들이다. 어릴 때부터 여기서 검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았느냐? 오스카는 대답했다. 제가 마법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버지는 편지를 던져버리며 그런 건 그저 어린 시절의 환상일 뿐이라고 말했고, 오스카는 다시 물었다. 환상이라고요? 아버지가 그의 가슴을 밀치려 하자 오스카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그렇게 보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마법으로 아버지의 공격을 막아냈고, 하마터면 화상을 입을 뻔한 브라이언은 물었다. 이게 대체 무슨 장난질이냐? 벌써 만화를 각성한 거냐? 오스카는 아버지를 설득할 방법은 이것뿐이라고 판단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브라이언이 다시 물었다. 대체 나한테 뭘 설득하겠다는 거냐? 기운조차 없는 상태에서 맨손으로 선배들을 쓰러뜨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네가 가진 재능을 이해하고는 있는 거냐? 오스카가 대답했다. 네,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소리치기 시작했다. 아니, 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내 말을 들어라. 검사로서 너는 전례 없는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오스카는 대답했다. 아버지 말씀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 후 브라이언은 얼굴을 감싸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자신은 모든 걸 이해했다고, 아직 이 모든 걸 바로잡을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그는 경악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오스카는 만화와 검기가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버지가 벌써 잊으신 것 같다고 대답했다. 브라이언이 되물었다.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느냐?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그가 잘못된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면 혼쭐을 내서라도 그 실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했다. 그는 검을 뽑아들며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훗날 내게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카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걸 깨달으며 자신의 모든 과거를 회상했다. 브라이언은 그에게 검을 들라고 말했고 오스카는 그 말에 놀랐다. 브라이언은 그를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리고 오스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버지, 제가 마법사라는 걸 잊으신 건 아니겠죠? 그는 붉은 인장이 찍힌 편지를 꺼내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다. 이를 본 브라이언이 똑같이 소리치자 오스카는 이제 누가 누구를 바로잡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대검사 브라이언. 그 순간 브라이언은 그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시험해보기로 했다. 겨우 내 검압을 견뎌냈다고 해서 자만해선 안 될 거다. 그 순간 그는 아버지의 공격을 즉시 회피했고 이는 아버지를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었다. 검기를 이용한 공격은 모두 뻔히 보이니까요. 그는 어린 시절의 과거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 순간 브라이언이 몇 번의 공격을 더 퍼부었지만 오스카는 그 모든 것을 가볍게 피했다. 검사로서 그는 항상 아버지를 동경해왔다. 브라이언은 그것이 허풍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검기 없이도 모든 공격을 피할 수 있었고 길드 내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터였다. 그에게는 진정한 검의 재능이 있었다. 미래의 그는 불가능한 일조차 이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그가 검기를 기르게 내버려 두자. 오스카는 아버지가 자기를 흠신 두들겨 패주겠다고 해놓고는 아무것도 안 통하니 협상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 아니냐고 대답했다. 그가 미소 짓자 브라이언은 그를 멍청이라고 불렀다. 그 후 오스카는 아버지로서는 재능을 최우선으로 여기겠지만 자신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브라이언은 다시 물었다. 그게 대체 뭐냐고. 오스카는 그에게 지팡이를 보여주며 초보자에게는 맞는 말이지만 소녀와 이자벨이 마법을 쓰려면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지식이 부족했지만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말이었다. 다음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그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곧장 돌진했지만 그는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물러설 수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그가 마법을 처음 본 이후로 그것은 그의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가 늘 꿈꿔왔던 마법은 스파크 불꽃이었다. 그 순간 브라이언은 눈앞의 광경에 말문이 막혀 뒷걸음질 쳤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그것이 마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눈을 멀게 할 셈이었나? 오스카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검을 내던졌다. 검이 떨어지자 오스카는 아버지가 자신의 기척을 느끼자마자 검을 휘두를 줄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브라이언은 그 마법이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무장 해제를 시키려고 한 거냐? 주인공은 적에게 진짜 의도를 내비치지 말라고 그에게 말했다. 그게 아버지가 그를 가르친 방식이었다. 브라이언은 몹시 화를 내며 오스카의 검술 재능은 자신이 직접 보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법의 길이 그에게 막다른 길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단 말인가. 오스카는 그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고 싶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누군가 재능이 있다고 말해서 검을 선택하신 건가요? 그 순간 그의 아버지는 시선을 떨구며 과거의 부모님이 자신의 아이에게 검술을 가르칠지 마법을 가르칠지 의논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인 만큼 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검이 더 멋있어 보여서 선택한 게 아니냐고 물었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대신 선택해선 안 된다고, 그것은 그의 길이고 스스로 선택을 내려야만 했다. 그 순간 브라이언은 미소를 지으며 시간이 지나면 그가 검성의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오스카를 그냥 지나치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그가 바닥에서 서류를 집어들자 오스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긴장했다. 브라이언은 서명할 수 없다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 잠시 후 마법 코어의 직원이 신입생들의 서류를 검토하며 올해는 흥미로운 1학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소녀는 그들의 이름을 나열했다. 노턴 가문의 영예, 글로리스 가문의 자제, 그리고 황녀 전하까지. 그들은 이미 기본적인 서류 작업을 마스터하고 가문의 마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 순간 교수가 들어와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꽃에 가까운 혈통은 진정한 행운이다. 오스카는 계속해서 공부하며 많은 책을 읽었다. 얼마 후 길드 건물 앞에서 브라이언은 아들을 바라보며 6개월이 참 빨리도 지나갔다고 말했다. 아카데미에는 어릴 적부터 마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건 알지만 기왕 이 길을 선택했으니 절대 벗어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스카는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대답했다. 그곳에서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을 만날 일은 없을 테니까. 브라이언은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이 말을 남기고 오스카는 이제 가볼 시간이라며 돌아섰다. 그는 서명된 편지를 손에 쥐고 마침내 꿈을 이루었다는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마법 아카데미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바로 그 마법 궁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수많은 마법사, 놈, 마녀들을 보았다. 쿠릭 제국 마법 아카데미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검술 아카데미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 생물체들은 골렘과 비슷하지만 묘하게 달랐다. 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그 순간 이자벨 교수가 다가와 신기한 것마다 발걸음을 멈추다간 입학식에 늦을 거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그는 깜짝 놀랐고 그녀는 자신이 없는 동안 농땡이나 피운 건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빨리 보고 싶다며 분명 자신을 또 놀라게 할 것이 틀림없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저쪽으로 가봐야 하지 않을까? 그녀가 알기로는 1학년 선발 시험이 저기서 열리고 있었다. 주인공이 다시 물었다. 선발 시험이요? 이자벨은 1학년이 마법을 이미 각성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두 반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가장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특별반도 존재했다. 이것이 진정한 일반이었다. 시험을 통과하면 2반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녀는 그가 참가하는 것을 권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소리쳤다. 대체 왜요? 그녀는 일반 학생들은 모두 괴물 같은 힘을 지니고 있으며 단순한 엘리트가 아니라 유람에서부터 마법에 둘러싸여 자란 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오스카가 불쑥 끼어들며 그곳에서 고급 마법을 배울 수 있겠다고 소리쳤다. 그는 그 생각을 정말 마음에 들어했고 이자벨은 머리를 극적이며 이 모든 걸 그에게 설명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궁금하다면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라고. 사람들은 결투장 주위에 모여 전투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곳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시험이 진행 중이었고 그들은 각자의 마력을 뽐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소녀는 성공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오스카는 시험의 요지가 이 표적들을 맞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 그 순간 한 낯선 자가 다가와 너 같은 평민은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자잔이라는 이름의 녀석이었다. 그는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오스카는 원하는 1학년이라면 누구든 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대답했다. 자잔은 비웃으며 말대꾸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자벨 교수가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거구나. 일반 학생들은 엘리트가 아니라 하나같이 괴물 같은 힘을 지니고 있다고. 그리고 2반에서는 귀족 가문 출신이 아닌 자들은 불평조차 하지 못했다. 자자는 그를 밀어내며 다음은 자기 차례이니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나 하라고 말했다. 그를 옆으로 밀어내면서 마력을 사용한 것에 대한 벌금을 안겨주며 미소를 지었다. 일반은 오직 마법에 평생을 바친 자들만을 위한 곳이었다. 그는 자신과 그들의 차이를 똑똑히 깨달아야 했고 이제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 것이다. 그가 메가글래시어 하이프리즈 마법을 사용하자 주변의 모든 것이 얼음으로 변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엄청난 위력에 경악했고 오스카 역시 말문이 막혔다. 그들은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글로리스 가문의 얼음 마법이고 심지어 전력으로 시전한 것도 아니라고 말이다. 이제 모든 것이 눈에 훤히 보였다. 고위 마법을 모르는 자들이 낄 자리는 이곳에 없었다. 오스카가 대답했다. 그래, 마법은 정말 놀라워. 수년간 갈고 닦은 흔적이 확연히 보여.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 그 순간 자자는 분노하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스카는 경기장에 나서며 훈련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은 이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일반에 들어갈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다. 오스카는 고맙다고 말했다.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말이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전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주변 녀석들은 그를 비웃으며 저 녀석의 지팡이 좀 보라고 수군거렸다. 완전 초보자용이잖아. 저런 지팡이로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거야. 자장은 대체 저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쨌든 자신의 마법은 완벽했으니까. 오스카가 얼음 덩어리에 다가가자 자자는 자신이 글로리스 가문의 얼음 그 자체이며
자신의 얼음 마법에 흠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저 녀석의 말이 이토록 신경 쓰이는 걸까? 그 순간 진행자는 명단을 내려놓으며 올해 유난히 뛰어난 지원자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정도 수준의 마법을 구사하는 지원자는 매년 나오는 게 아니었고 자자는 1학년 마법사 중 단연 최고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었다. 저렇게 시간을 끌면서 대체 뭘 어쩌려는 거지? 주인공은 지팡이를 치켜들고 때를 기다렸다. 사람들은 그에게 그냥 포기하라고 소리쳤다. 어차피 관역을 마치지도 못할 거라면서 말이다. 오스카는 그들을 무시했고 교수는 생각했다. 잠깐만, 아니야. 저 아이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오스카가 갑자기 기압을 넣으며 마력을 끌어올렸고 진행자는 경악으로 입을 떡 벌린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파이로스피어, 파이어볼을 시전한 것이다. 그는 마력구를 얼음덩어리의 정면으로 격돌시켰고 순식간에 그것을 산산조각 냈다. 주변의 모두가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기분 탓인가? 아니면 저 녀석이 관역을 전부 마친 건가? 방금 저거 기초마법 아니었어? 하지만 구멍이 너무 작아서 그녀의 눈에는 2개만 보일 뿐이었다. 녀석들은 그가 루저라며 소리쳐댔다. 진짜 아카데미에 들어오고 싶었다면 제대로 된 마법이나 배워올 것이지. 자자는 그가 대체 무슨 마법을 쓴 건지 의아해하다가 이낸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순간 진행자는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었고 오스카가 물었다. 제가 탈락한 건가요? 그녀가 소리쳤다. 5개의 관역을 전부 명중시켰어요. 물론 합격이었지만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토록 정교한 마력 통제력을 가졌으면서 왜 관역을 하나씩 쏘지 않고 5개를 한 번에 박살낸 거지? 그랬다면 누구도 그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었을 텐데. 오스카는 시선을 내리며 자신의 마법이 훌륭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마법들은 마나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녀가 다시 되물었다. 마나 낭비라고요? 이번 시험은 몬스터와의 실전을 가정한 것이라 마나 소모가 가장 적은 방식을 사용하는 게 더 실용적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그의 말뜻을 알아차리고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며 멍청한 질문을 한 자신을 용서하라고 답했다. 관역의 움직임을 읽어내고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뛰어난 통찰력, 마법의 방향을 완벽하게 제어했고 그가 선택한 마법은 화려하거나 복잡하다고 볼 순 없었다. 하지만 다른 이들과는 달리 그것은 정말 정의로웠다. 새로운 아카데미 조정을 걸으며 오스카는 미소를 지었다. 교수가 관역들을 각기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곱씹으며 등교 첫날부터 대단한 마법사들을 잔뜩 만났다는 생각에 들떠있었다. 그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며 기쁨에 젖어있던 그때 돌연 섬뜩한 기운을 느끼고 외쳤다. 누구냐? 그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며 기쁨에 젖어 고개를 숙이며 무례를 사과했다. 발삼스는 실제로 몰래 뒤를 밟은 게 맞으니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오스카는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전생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발삼스가 물었다. 무슨 일 있나, 오스카? 그는 악수를 청했다. 오스카는 과거 자신을 죽였던 마법사가 똑같은 펜던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손을 뻗어 학장과 악수했지만 어딘가 불길한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마력의 소용돌이가 나타났고 오스카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가 재빨리 몸을 피하자 학장이 중얼거렸다. 역시 눈썰미가 아주 매섭군. 그래. 학장은 그를 바짝 추격했고 오스카가 물었다. 저를 죽이러 오신 겁니까? 발삼스가 되물었다. 고작 그런 꼬마 지팡이로 내게 상처라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그는 오스카를 향해 지팡이를 겨누며 외쳤다. 시어 스피어의 스톤 프리즌. 그 마법이 시전되자 오스카는 그것이 강력한 바람의 장벽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도망칠 곳이 없었기에 그는 자신의 각인을 사용하기로 했다. 바닥에 재빨리 각인을 그려넣고는 파이어볼을 시전했다. 직후 눈부신 빛의 기둥이 하늘로 솟구쳤고 학장은 그 엄청난 위력에 경악했다. 그가 멈칫하며 간신히 공격을 쳐냈지만 오히려 오스카가 그 광경에 깜짝 놀랐다. 학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 마법을 방어할 방법이 전혀 없음을 단숨에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시전자 본인을 직접 제거하기로 마음먹었고 오스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막막해졌다. 오스카가 몸을 웅크리자 학장은 벌써 지친 거냐고 물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수였다. 단 한 번의 일격에 적을 죽이지 못하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될 터였다. 오스카는 하나도 안 웃기다고 대답했다. 대체 왜 저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발삼스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대답했다. 이곳의 많은 이들은 마법을 특권이라 여기고 외부인을 배척한단다. 앞으로 닥칠 미래가 어떨지 네가 깨닫길 바랐건만 내가 네 잠재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모양이구나. 오스카가 물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눈에 띄면 모두의 표적이 될 거란 말씀이군요. 발삼스는 그 말이 맞다며 평범한 출신에게서 그런 재능이 나올 리 없다고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긍정했다. 그 순간 오스카는 죽기 직전 들었던 끔찍한 말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자비 따위는 모르며 모든 것에서 그의 숨겨진 잠재력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을. 그는 자신의 잠재력을 떠올리며 방금 그 남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오스카는 그들에 대해 더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학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그들의 정체를 아는 것은 널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기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는 의아해했다. 스스로를 지키라고? 정말로 나를 죽일 작정이었다면 난 진작에 죽었을 텐데. 그는 눈을 감았다가 불현듯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다시 펜던트로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그건 뭡니까? 학장은 그것이 성자의 증표라고 대답했다. 그가 증표를 보여주자 오스카는 상황을 명확히 이해했다. 성마법사는 검성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계급이었다. 학장은 이제 그것을 넘겨줄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고 오스카의 손에 증표를 던져주었다. 오스카가 그것을 받아들자 학장이 덧붙였다. 잃어버리지 말거라. 나중에 꼭 필요할 테니까. 그 말을 남기고 학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오스카는 그것이 티끌한 점 없는 완벽하고 부드러운 만화의 흐름이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학장의 마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이번 생은 그저 마법 공부에 일생을 바치는 것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 문득 자신의 비참했던 죽음이 뇌리를 스쳤다. 그를 죽인 자들 중에는 신성 마법사도 끼어 있었고 이번 생에도 놈이 자신을 노릴 가능성이 다분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반드시 과거의 자신을 뛰어넘어야만 한다고 뼈저리게 다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평민 최초로 일반에 배정받은 그 녀석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관역을 전부 명중시킨 자에 대한 이야기가 돌자 이를 엿듣고 있던 자자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마법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곧 도태될 텐데 참으로 멍청한 짓이라며 코웃음 쳤다. 그 순간 오스카가 교실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가 온 것을 알아챈 자자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오스카는 그들을 가볍게 무시한 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는 총장과의 마지막 만남과 그가 남긴 의미심장한 말을 곱씹었다. 그날 밤 그는 온몸에 만화를 휘감으며 훈련에 매진했다. 달리기가 지구력을 길러주듯 만화를 반복적으로 방출하면 회로가 넓어져 만화 흡수량도 늘어날 거라 짐작하면서 그렇게 수련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다. 흡수할 수 있는 만화가 많아질수록 몸 밖으로 방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기에 이제 그에게는 실전 경험이 절실했다. 시간을 확인한 그는 화들짝 놀라 서둘러 옷을 주워 입으며 생전 처음으로 미치도록 강해지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가 교실에 들어서자 자자는 잔뜩 긴장한 채 그를 향해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오스카 역시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훑어보고는 마침내 자신이 일반에 왔음을 실감했다. 그의 뒤에는 한 소녀가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그녀의 책갈피를 주워주며 이거 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책갈피를 받아들며 고맙다고 인사했다. 오스카는 그녀가 꽃을 무척 좋아한다는 걸 눈치채고 놀란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던 전생의 릴리를 떠올렸다. 그는 그녀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책갈피에 그려진 꽃이 아름답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저 책갈피에 그려진 꽃이. 아이들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도대체 누구의 목소리인지 영문을 몰라 했다.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지? 갑자기 책장들이 저절로 펄럭거리며 넘어가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이게 무슨 마술인지 당황했다. 갑자기 그 교수님이 나타나 모두에게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자신의 이름이 러시라고 소개했다. 자신이 일반의 지도를 맡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너희들은 모두 선발 시험을 거쳐 각자의 재능을 훌륭히 증명해냈지. 오스카는 그녀가 일반 입학을 위한 시험을 주관했음을 깨달았고 러시는 그에 따라 다음 주부터 마수와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것이 너희들의 실전 훈련이 될 거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드디어 이렇게 빨리 진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음을 직감했다. 러시는 전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5명씩 조를 이루어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깜짝 놀랐다. 마력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이번 기준은 만화회로, 다시 말해 너희가 만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측정하느냐고 물었다. 그 순간 러시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말했다. 그녀의 머리 위로 화려한 마법진이 펼쳐지자 모든 아이들이 경이로움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각자의 머리 위로 작은 구체가 하나씩 떠올랐다. 그 구체의 빛이 밝을수록 지니고 있는 만화의 양이 많다는 뜻이었다. 아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가짜의 마법진 색깔을 유심히 살폈다. 러시는 이들 중 몇몇은 이미 실전 마법사들과 견주어도 손색 없을 수준이라며 내심 감탄했다. 하지만 오스카는 이 마법이 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모두 오스카의 구체가 아주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눈치채고는 저런 녀석이 정말 일반에 합격한 게 맞냐며 수군거렸다. 결국 평민은 평민일 뿐이잖아. 저 녀석이랑 같은 조가 되는 애들은 진짜 지지리운도 없지.
그는 지금 이런 잡념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릴리가 그를 돌아보며 자신과 같은 조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오스카가 드물었다. 정말 나랑 해도 괜찮겠어? 그녀가 생긋 웃으며 대답했다. 꽃을 좋아하는 걸 보니 넌 틀림없이 좋은 사람일 거야. 하지만 그러려면 레이븐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오스카는 놀라며 물었다. 그게 누군데? 레이븐이 떨떠름하게 되물었다. 저 녀석을 정말 우리 조에 끼워주자고? 오스카는 미소를 지으며 네가 괜찮다면 나야 고맙지 하고 대답했다. 그들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레이븐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 또한 귀족의 의무라고 거드름을 피웠다. 좋아, 대신 우리 짐꾼 역할은 저 녀석이 하는 걸로 하지. 잠시 후 그들이 복도로 나오자 지나가던 아이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고 오스카를 힐끗거렸다. 이를 눈치챈 릴리는 오스카에게 그냥 무시하라고 말했다. 귀족들은 어릴 때부터 마법을 배우니까 아무래도 지식의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잖아.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자신을 조에 끼워줘서 고맙다고 답했다. 그 순간 릴리는 그가 마법을 배운 지 얼마나 되었는지 몹시 궁금해졌다. 그는 마법을 배우기 시작한 지 고작 6개월밖에 안 됐다고 대답했다. 운 좋게도 훌륭한 스승님을 만난 덕분이지. 릴리는 경악한 얼굴로 그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고작 6개월이라고? 오스카는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러시가 교실을 나서자 자잔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다급히 다가왔다. 그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자잔은 도대체 왜 평민 따위가 일반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그 녀석은 마법도 제대로 쓸 줄 모르고 만화량도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저런 초보자는 일반에 어울리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이미 한참 뒤처져 있는데 곧 그 격차는 눈에 띄게 더 벌어질 겁니다. 러시가 반문했다. 지금 오스카 얘기를 하는 건가? 고작 6개월 전에 몸속에 만화를 각성한 아이인데 아직도 그 아이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그 순간 자자는 큰 충격에 빠졌고 러시는 오스카가 앞으로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며 말을 이었다. 두어 달만 지나면 금세 자신의 진가를 증명할 테고 실력 없는 자들은 진짜 실전 훈련에서 다 걸러지게 될 거다. 그러고는 그녀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일반적으로 많은 귀족들이 어릴 때부터 마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 덕에 그들 중 대다수가 지금쯤 마스터급이거나 그 이상의 경지에 도달해 있지. 오스카가 물었다. 그래서 그런 거였어? 마스터급 마법사들은 실전 경험이 없더라도 실제 마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단다. 하지만 그렇게 어린 나이에 마스터 바넬에 오른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성과지. 이 사실은 그에게 무척 놀라웠지만 릴리는 여기서 진짜 대단한 건 바로 너, 오스카뿐이라고 소리쳤다. 반년 만에 견습 수준에 도달했다니 이건 정말 믿기 힘든 기적이야. 그는 속으로 이것이 정말 자신의 순수한 재능인지 의문을 품었다. 그저 좋은 스승을 둔 덕분인데. 그녀는 그래도 비정상적인 속도라며 고개를 저었고 오스카는 무심결에 질문 하나가 더 있다고 털어놓았다. 레이븐이라는 녀석은 대체 누구야? 그녀는 레이븐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귀족 가문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가문은 보호가 필요한 소가문들을 거느리며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왔지. 오스카는 그녀가 어느 가문 출신인지 물었다. 그녀는 레이븐이 거만하긴 해도 무척 강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땐 확실히 우릴 지켜줄 거라고 대답했다. 주인공은 이것이 실전 경험을 쌓을 절호의 기회이며 타인의 보호는 오히려 자신에게 방해만 될 뿐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후 아이들이 모두 숲에 모이자 러시는 실전 훈련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숲에는 하급 마수들이 배회하고 있으니 너희의 임무는 이곳에서 무사히 하룻밤을 버텨내는 것이다. 오스카는 먼저 시험을 치르더니 이번엔 실습이라고 생각했고 러시는 조정들이 마법 주문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주문서의 마법을 발동시키면 보호막이 그들을 감싸고 신호탄이 발사될 것이라고 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그 마법을 발동시켜야만 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었고 몬스터가 공격해오면 주문서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주문서를 사용하는 자는 일반에서 제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순간 모든 아이들이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몰랐다. 릴리 역시 잔뜩 겁을 먹고 긴장하기 시작했다. 오스카는 분위기가 극적으로 변했다는 걸 깨달았다. 귀족들에게 일반이라는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레이븐은 자신과 함께 있는 한 아무도 제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쳤다. 그의 가문은 가장 고귀한 가문 중 하나였으니까 그가 모두를 지켜주겠다고 했다. 얼마 후 아이들은 준비를 마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레이븐은 주인공에게 가방을 던지며 그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릴리는 너무 무겁다며 소리쳤지만 오스카는 미리 동의한 일이니 괜찮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 다행이라며 씩 웃었다. 중요한 건 그가 일행을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스카는 가방을 들어 등에 훌쩍 짊어졌다. 얼마 후 레이븐이 지치자 아이들이 괜찮냐고 묻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 구슬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오스카는 이곳의 땅이 울퉁불퉁해서 걷다 보면 금방 지친다고 말했다. 그가 일어날 수 있을까? 오스카가 손을 내밀자 레이븐은 크게 화를 내며 당장 입 닥치라고 소리쳤다. 그는 오스카에게 화가 났고 그가 왜 아직도 서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오스카는 정말로 체력이 대단했고 왜 아직 몬스터를 한 마리도 마주치지 않았는지 의아해했다. 아카데미와 너무 가까워서 그런 걸지도 몰랐다. 갑자기 밝은 마법의 빛을 본 그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며 모두에게 멈추라고 소리쳤다. 레이븐이 빽소리를 질렀다. 감히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냐고. 그가 일부러 앞으로 더 나아가자 오스카는 그것이 이자벨의 보호막과 똑같다고 느꼈다. 마법이 공간을 왜곡했고 그 순간 아이들은 그 안으로 발을 들이고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모두가 공포와 두려움에 비명을 질렀고 오스카는 서둘러 지팡이를 준비하라고 외쳤다. 잠시 후 그들 앞에 모든 것이 사라졌고 릴리는 여기가 우리가 걷고 있던 그 숲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나무에 걸린 표지판을 본 릴리가 제오 훈련장이라며 소리쳤다. 아이들은 두려움에 탄성을 내지르며 선배들이 여기서 훈련하고 있었다며 웅성거렸다.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누군가 함정을 파놓은 것을 눈치챈 오스카는 깜짝 놀랐다. 상황이 긴박하니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는 말없이 눈앞에 있는 주문서를 찢어버렸다. 아이들이 지금 뭐하는 거냐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는 호들갑 떨지 말라며 그저 아카데미가 마법진 지우는 걸 잊었을 뿐이고 이런 일은 흔한 사고라고 대꾸했다. 오스카가 그게 사실이냐고 되물었다. 레이븐은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대답했다. 이곳의 몬스터들을 물리치면 아카데미에서 그들을 높이 평가할 거라는 이유였다. 자신이 알드리스 가문의 후계자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소리치는 그를 아이들은 따르기로 했다. 릴리는 오스카에게 제발 자기 곁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가 당황하던 찰나 갑자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다. 수많은 늑대 몬스터들이 이빨을 드러내며 그들 앞에 나타났고 레이븐은 마침 잘 됐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지팡이를 꺼내들고 아직 조금 긴장되긴 하지만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가 어떤 주문을 시험해보려 하자 레이븐이 왜 사서 고생을 하냐며 소리쳤다. 귀족이 어떻게 싸우는지 옆으로 비켜서서 지켜보기나 하라는 것이었다. 그 말에 주인공이 화가 났고 그 순간 레이븐이 전투로 뛰어들었다. 그는 거대한 지팡이를 꺼내 몬스터를 향해 곧장 휘둘렀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 대지의 여신의 흙방패였다. 그가 땅을 내리치자 수많은 눈부신 빗줄기가 나타났고 그곳에서 돌무더기가 솟아올라 아이들을 보호했다. 그가 모두에게 지금 공격하라고 소리치자 같은 반 친구 하나는 바람의 창을 다른 하나는 물의 창을 쏘아냈다. 그들이 힘을 합치자 첫 번째로 공격해오던 늑대를 쓰러뜨렸다. 오스카는 역할을 분담하여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하는 건지 궁금해했다. 서로의 약점을 훌륭하게 보완하고 있었다. 이게 귀족들이 싸우는 방식인가? 아니, 이게 바로 마법사들이 싸우는 방식이다. 레이븐은 빌어먹을 놈들이 너무 많다며 외쳤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했지만 그중 하나가 빗나가면서 늑대 한 마리가 그들에게 곧장 파고들었다. 릴리가 위험에 처했고 늑대가 갑자기 그녀에게 덤벼들자 레이븐은 뒤를 돌아보며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깜짝 놀란 바로 그 순간 오스카가 화염의 검을 써서 그녀를 지켜냈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을 막아서며 요란하게 으르렁거리는 늑대를 던져버렸고 그녀는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는 이미 다 끝난 것 같으니 고마워할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밤이 되자 아이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앉아 숲에 들어오게 된 이야기와 진짜 전투를 경험한 것에 대해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네, 운이 좋았지. 오스카는 이에 동의하며 팀의 호흡이 아주 잘 맞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법에 대항하려면 스스로 더 강해져야만 했다. 훈련을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건가? 리슨디가 다가와 말했다. 오스카,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놓고 정작 도움을 받은 건 자신이라며 미안해했다. 그녀가 차를 따라주자 오스카는 걱정할 것 없다며 다독였다. 그건 그렇고 아까 전투 중에 여러 방어 주문이 쓰였는데 위력이 다 다르더라. 왜 그런 거지? 레이븐은 주문이 마법사와 가까울수록 더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당연한 이치였다. 릴리는 그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달랬다. 주문이 시전자와 멀어질수록 그 안에 만화도 더 빠르게 흩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이해했다. 그래서 자신의 주문이 사라졌던 거구나. 만화를 너무 적게 넣으면 주문이 발동하지 않고 같은 주문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 그 효율을 높일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때 릴리가 생각보다 조금 더 강력했다고 말하자 오스카는 문득 깨달음을 얻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영문을 몰라 오스카 하고 불렀고 그는 그릇에 더 많은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의 기운과도 어느 정도 비슷했다. 얼마 후 이모는 아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마법 구슬을 만들어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 알드리스 가문 자제의 이 엄청난 힘은 단순한 소문 이상이었지만 그가 조금 더 자중하며 행동했기를 바랐다. 시간이 지나 학생들은 둥글게 모여 앉았고 그 옆에는 러쉬가 서 있었다. 소년들은 추위에 떨며 담요를 덮었었다. 그녀는 탈락률이 겨우 20%밖에 되지 않았으니 꽤 좋은 결과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때 이자벨이 다가와 교대할 시간이라고 알렸다.
러시가 미소를 지으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냐고 물었다. 주변 학생들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바로 이자벨이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인사하며 어린애들 돌보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다들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말했다. 그래서 일반이라는 거겠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스카가 보이지 않았다. 러시는 사실 그저 녹화된 기록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임원 교수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을 터였다. 그 순간 그녀는 불길을 눈치채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그곳에 있었다. 한편 학생들은 여전히 모닥불 주위에 모여 쉬고 있었다. 모두가 각자의 일로 바쁜 가운데 오스카는 자신의 컵을 응시하며 검사들이 어떻게 검기를 체내에 집중시켜 증폭시키는지 고심하고 있었다. 만화로도 같은 방식을 취한다면. 하지만 그가 이 생각을 미처 끝맺기도 전에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소리쳤고 레이븐은 또 다른 작은 짐승이라도 잡은 거냐며 물었다. 알았어. 이 일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해. 아이들은 계속해서 도망쳤고 그 순간 그들 뒤로 밝고 거대한 불길이 치솟아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레이븐은 펄쩍 뛰며 그것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해 당황했다. 릴리는 그것이 거대한 불기둥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바로 그때 거대한 괴물이 그들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자 아이들이 소리쳤다. 저건 드래곤이잖아. 오스카 역시 이 예상치 못한 사태에 경악했다. 괴물은 아이들을 향해 덮쳐들며 포효하기 시작했고 레이븐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대체 왜 드래곤이 이곳에 있는 거지? 그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저런 괴물은 황제급의 실력자 하나 되어야 죽일 수 있을 터였다. 오스카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누군가가 그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정신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다급하게 외쳤다. 레이븐, 빨리 구조 요청을 해. 주문이 적힌 종이를 진작에 찢어버렸다고 대답했고 릴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며 물었다. 오스카는 이제 직접 맞서는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고 아이들은 바짝 얼어붙었다. 릴리가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정말 드래곤과 싸울 생각인 거야? 오스카는 살아남으려면 그 방법뿐이라고 대답했고 소년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레이븐, 그에게는 방어 마법이 있었다. 교수들이 그들을 눈치챌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되었다. 그는 잔뜩 긴장한 채 거대한 목재 무기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대지의 방패, 가이아의 방패. 그가 그것을 땅에 꽂자 발밑에서 거대한 마법 방어막이 나타났고 그는 자신만을 감싸며 다른 아이들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대체 무슨 짓이야? 그는 아이들을 멍청이라고 부르며 같이 있으면 방어막의 부담만 커질 뿐이라고 이렇게 해야 최소한 자신이라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채 그가 자신들을 지켜주겠다고 했던 말을 반복했지만 이내 오스카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다. 드래곤이 이미 그들을 발견했기에 도망치는 건 소용없었고 결국 싸우는 수밖에 없었다. 릴리가 대지의 창 헤카톤 쉐어를 사용해 괴물을 공격했다. 아이들은 일말의 희망을 품고 물었다. 통했어? 하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고 고위 마법만이 통할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릴리는 지원군을 부를 동안 자신이 괴물의 시선을 끌겠다고 소리쳤다. 그 순간 그녀는 괴물을 자신만만하게 노려보며 똑바로 다가가는 오스카를 발견했다. 눈물이 맺힌 아이들은 지팡이를 내민 채 죽고 싶지 않다며 벌벌 떨면서 중얼거렸다. 이게 끝이었다. 괴물이 입을 벌려 목구멍에서 거대한 화염구를 뿜어내자 릴리는 놀라서 오스카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드래곤이 대기 중에 만화를 흡수하여 에너지로 변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저거였다. 이제 누가 더 뛰어난지 결판이 날 것이다. 오스카는 지팡이를 내밀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드래곤은 예로부터 자연재해로 묘사되어 왔다. 자연의 만화를 흡수해 뿜어내는 불타는 숨결은 드래곤에게 그 악명을 안겨주었다. 만약 만화를 흡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응축시켜 증폭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 그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고 모두가 경악에 빠져 얼어붙었다. 그들은 주인공의 행동에 말문이 막혀버렸다. 파이로스피어, 파이어볼을 사용하자 구체에서 눈부신 번개가 뿜어져 나왔고 괴물의 목구멍에 정통으로 꽂히며 내부에서부터 그것을 집어삼켰다. 잠시 후 괴물은 자신의 피웅덩이 속에 미동도 없이 쓰러졌다. 예상치 못한 전개에 아이들은 할 말을 잃었고 릴리는 두려움에 주저앉아버렸다.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고 오스카는 아무 말 없이 소매를 걷어붙였다. 바로 그때 마법 구슬을 통해 지켜보던 이모는 더 이상 우스운 상황이 아니라고 중얼거렸다. 신입생 따위가 그의 키메라를 죽인 것이다. 도대체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온 거지? 그는 고개를 획 돌리며 그들이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에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다음엔 반드시 놈을 박살내주마. 고귀한 피가 흐르는 귀족만이 그런 힘을 휘두를 자격이 있었다. 오스카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성공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전율했다. 기운을 증폭시키는 기술이 만화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이었다. 전생의 경험이 없었다면 결코 이런 이론을 떠올리지 못했을 터였다. 그 순간 괴물이 소멸되었고 아이들은 경악했다. 정말 통했단 말이야?
오스카가 정말 저걸 죽인 거야? 공포에 질린 레이브는 방어막 안에서 바스락거리며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짓거렸다. 자신이 그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한낱 평민 따위가 자신을 보호한 꼴이었다. 릴리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물었다. 오스카가 한 걸음 내딛다 갑자기 쓰러지려 하자 깜짝 놀란 릴리가 다급히 그를 부축했다. 그녀는 괜찮냐고 물었다. 오스카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저 조금 지쳤을 뿐이었다. 무리한 탓에 반동이 온 모양이었다. 온몸이 안에서부터 찢겨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끔찍한 고통과 함께 열기가 끌어올랐다. 갑자기 그들 뒤로 눈부신 빛이 나타났고 아이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다. 릴리가 지팡이를 가슴에 꽉 품은 채 물었다. 누구시죠? 바로 이사벨이 도착한 것이었다. 그녀는 텔레포트 마법진의 흔적을 감지했을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신의 골렘을 타고 도착한 그녀는 모두 무사하냐고 물었다. 아이들이 충격에 빠져 그녀를 바라보는 가운데 오스카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사벨 교수님. 하지만 그는 이내 의식을 잃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고 말았다. 그녀는 괴물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다. 머리를 부여잡은 그녀는 아카데미로 돌아가서 모든 걸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아이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시선을 교환하는 사이 어느새 먼동이 트고 있었다. 얼마 후 오스카는 발삼스의 집무실에서 정신을 차렸다. 발삼스는 아카데미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며 입을 열었다. 오스카가 대답하지 않자 발삼스는 재능 있는 평민을 표적으로 삼는 오만한 자들이 아카데미에 존재한다고 털어놓았다. 그 말을 들은 오스카는 흠칫 놀라며 무언가를 깨달았다. 발삼스는 그가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했다. 오스카는 자신이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으며 이미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발삼스는 시선을 떨군 채 창가로 걸어가며 아카데미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할 때 총장으로서 썩 내키지 않는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스카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자 발삼스가 입을 열었다. 오스카, 자네는 아카데미를 떠나야 하며 2번 다시 마법을 써서 그 말을 들은 오스카는 끔찍한 충격에 얼어붙었다. 발삼스는 놈들이 이미 그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오스카가 반문했다. 마법 없는 삶이 단순히 마법이 전부인 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마법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될 거네. 사람만 있다면 자네도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는 아직 젊으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네. 오스카는 거절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발삼스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물었다. 오스카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을 노리는 자들이 아카데미에 있다면 그에게도 생각해둔 방법이 있었다. 발삼스는 놀라며 그게 무슨 방법인지 물었다. 오스카는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어 그들을 꿰어내겠다고 대답했다. 그 순간 발삼스는 경악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죽는 게 두렵지 않냐고 물었다. 오스카는 아직 죽을 생각은 없다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발삼스는 씩 웃더니 갑자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오스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발삼스는 사과하며 그렇다면 자신도 그 각오에 응답할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다. 그가 손을 내밀었고 오스카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다. 발삼스는 전투에 뛰어들기 전에 새 지팡이를 찾는 게 좋을 거라며 조언했다. 오스카는 그 말을 듣고 부러진 지팡이를 꺼내보며 산산조각이 났다는 걸 깨달았다. 얼마 후 서점에서 이자벨은 그에게 그것이 딱 맞는 초보자용 지팡이라고 말했다. 주인공은 지팡이가 어디에 쓰이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건 어렵다고 대답했다. 그렇지 않냐고 물었다. 만화를 잉크라고 생각하고 지팡이를 기펜이라고 상상해보라고 했다. 지팡이 없이도 어떻게든 할 수는 있겠지만 완벽한 마법은 구사할 수 없을 테니 도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오스카는 지팡이를 살펴보며 이게 부러질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걸 떠올렸다. 그때 만화를 너무 많이 쏟아부었던 걸까?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를 계속 기다리게 했던 릴리였다. 그는 쉬는 날에 불러낸 건 자신이니 오히려 자기가 사과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릴리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녀도 살 게 좀 있었고 만나서 기쁘지만 쑥스러우니 어서 새 지팡이나 사러 가자고 했다. 얼마 후 상점에 들어간 주인공은 엄청난 종류의 지팡이에 깜짝 놀랐다. 점원은 가게의 물건들에 자부심이 있다며 한번 둘러보라고 말했다. 이 지팡이는 보석이 받쳐있는 단 하나뿐인 물건이라 확실히 눈에 띌 거라고 했다. 오스카는 보석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되물었다. 릴리가 그에게 가격표를 보라고 속삭였다. 주인공이 100만이라는 가격을 보자 릴리는 그럴 돈이 없으니 다른 가게를 알아보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보이는 가게마다 가격이 너무 비싸고 점원들이 강매하려 들어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간신히 밖으로 나와 해방감을 느꼈을 때 오스카는 지팡이가 이렇게나 비싸다는 걸 깨닫고 슬프게 한숨을 쉬었다. 가장 싼 걸 살 돈조차 턱없이 부족했다. 대부분의 마법사는 귀족이었다. 그들은 지팡이의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겼기에
가격이 그토록 비쌌던 것이다. 그는 놀라워하며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으니 이제 혼자 가보겠다고 말했다. 릴리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 같이 시작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잠시 후 오스카는 상점들을 바라보며 저기서도 지팡이를 파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나가던 한 사내가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충고했다. 오스카는 왜 그러냐고 되물었다. 사내는 그곳 평판이 아주 최악이고 주인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강매한다고 대답했다. 오스카는 생각에 잠겼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니. 릴리는 그의 소매를 붙잡고 그곳에 들어가지 말자고 했다. 분명 무언가를 사기 전엔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오스카는 잃을 게 없다며 기어이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은 무척 어두웠고 주변에는 온통 무기투성이었다. 릴리도 그를 따라 들어갔지만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손님인지 아니면 그냥 구경하러 온 건지 묻는 상점 주인을 발견했다. 오스카는 새 지팡이가 필요해서 사러 왔다고 대답했다. 그 순간 주인이 돌아보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게 아니냐고 말했다. 도시에는 그들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딱 맞는 지팡이를 파는 상점이 널려 있었다. 오스카는 자신만만하게 그를 쳐다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그러자 남자가 그를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던지며 지금 장난하냐고 소리쳤다. 주인공은 간신히 공격을 피했고 릴리는 벽에 꽂힌 단검을 보며 공포에 떨었다. 오스카가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하자 주인은 시끄럽다며 자신의 가게에는 검사를 위한 지팡이 따위는 없다고 소리쳤다. 그 순간 오스카는 얼어붙었고 릴리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얼른 나가자고 재촉했다. 그녀가 두려움에 떨자 오스카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 이 가게가 마음에 드니 바로 여기서 지팡이를 사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상점 주인을 바라보았다. 어이가 없어진 릴리가 여기서 지팡이를 살 거냐고 다시 물었다. 오스카가 물었다. 어째서 자신이 검사라고 생각한 거냐고. 상점 주인은 그의 손과 옷, 신발을 훑어보았다. 그는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살짝 쏠려 있는데 보통 검처럼 왼쪽 허리에 무언가를 항상 차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했다. 주인공은 어떻게 된 일인지 깨달았고 릴리는 그는 검사가 아니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오스카는 그가 자신을 간파하는데 단 1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고 상황이 확실히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고 상점 주인은 마법을 배우기 시작한 지 반년쯤 되었냐고 물었다. 오스카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검술을 배워서 오래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고 대답했다. 릴리는 그를 변호하기 위해 오스카와 자신은 마법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말했다. 상점 주인은 코를 긁적이며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고 물었다. 지팡이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스카는 쓰던 지팡이가 부러진 상태라고 대답했다. 그가 부러진 지팡이를 건네자 상점 주인은 내부의 마법진까지 훼손되어 고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지나치게 많은 만화 때문에 지팡이가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한 것 같았다. 오스카가 어째서냐고 물었다. 그는 지팡이가 클수록 더 많은 만화를 견딜 수 있다고 대답했다. 고급 지팡이일수록 다루기 까다롭고 정밀한 만화 통제력이 필요했다. 이 지팡이는 초보자용이라 견딜 수 있는 만화의 양은 아주 적지만 다루기는 쉽다고 했다. 아카데미 교수들이 들고 다니는 화려한 스태프를 본 적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초보자용 지팡이는 그가 마법에 쏟아붓는 만화의 양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지팡이가 그에게 가장 좋을까? 상점 주인은 그에게 물건을 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오스카는 그 반응에 놀랐고 상점 주인은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지팡이를 골라보라고 했다. 만약 제대로 고른다면 그에게 지팡이를 팔겠다고 했다. 그가 지팡이 진열대를 가리키자 주인공은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릴리는 지팡이의 가격이 크기와 사용된 재료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유심히 지켜보았다. 전도율이 높은 희귀한 재료로 만든 지팡이는 엄청난 가격을 호가했다. 그 순간 오스카는 고개를 들어 그것이 나무라는 걸 깨달았다. 정말 솔잎인 걸까? 이 나무를 팔아본 돈이면 1년 동안 호화롭게 살기에 충분할 터였다. 그녀가 오스카에게 보라고 하자 그는 이미 골랐다다고 대답했다. 그는 평범해 보이는 지팡이를 집어들며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이라고 말했다. 릴리는 눈앞의 광경에 깜짝 놀랐다. 그녀가 보기에 그것은 그에게 전혀 필요 없는 물건이었고 가게에서 가장 비싼 지팡이가 버젓이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오스카는 가장 비싼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루이는 놀랐고 점원은 이복의 학생 왜 하필 이 지팡이를 골랐나 하고 물었다. 그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대답했다. 점원은 그저 낡은 지팡이일 뿐이라고 했지만 오스카는 아직 쓸만하다고 하곤 했다. 치열한 전투 중에 무기를 잃는 것만큼 최악의 상황은 없으니까요. 물론 겉보기엔 낡았지만 제 기능은 다하고 있습니다. 장인이 온 정성을 다해 만든 게 분명해요. 그 말을 들은 점원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그 순간 오스카는 이 지팡이를 팔 수 있냐고 물었다. 점호는 지팡이를 가져가며 아주 오래전 아들을 위해 만든 것이라 팔 수 없다고 대답했다. 릴리가 물었다. 그럼 이 지팡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지팡이가 주인을 먼저 떠나보낸 겁니다. 흔히 있는 일이죠. 어쨌든 이 낡은 지팡이를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었고 그 순간 그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릴리는 이만 나가서 좋은 지팡이를 마저 찾아보자고 했다. 오스카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며 동의했다. 점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다. 오스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뒤돌아보았다. 그는 좋은 지팡이를 가져올 테니 잠시 기다리라고 말했다. 오스카와 릴리는 뛸 듯이 기뻐했고 그녀는 사실 내심 많이 걱정했었다고 털어놓았다. 오스카는 사과하며 물었다. 어떤 지팡이를 가져오실지 궁금하지 않아? 릴리는 그분이 생각보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이몬이 걸어 들어왔다. 이모는 깜짝 놀라며 너희가 여기서 무얼 하고 있냐고 물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뒤를 돌아보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이모는 화가 난 표정으로 손에 밧줄을 쥐고 있었다. 오스카가 이를 눈치챘고 릴리가 물었다. 교수님도 지팡이를 사러 오셨나요? 대충 그렇다고 얼버무렸다. 그때 점원 로드가 다가와 이몬정에게 인사를 건넸고 이모는 그가 바빠 보인다며 말을 이었다. 그러고는 이만 가보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 그는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가 돌아갔다. 릴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버렸네. 그런데 여기엔 왜 온 걸까? 오스카는 그 상황에 침묵으로 일관했고 로드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스카에게 지팡이를 건네며 이것이 자네의 새로운 파트너라고 말했다. 지팡이는 어마어마했고 오스카는 그것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기온의 나무는 섬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나무다.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으며 그 푸른 잎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수십 년에 한 번씩만 가지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나무의 가지로 만든 지팡이는 최고급으로 치며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점원은 아가씨의 말이 맞다며 이 지팡이의 만화 전도율은 그야말로 탁월하다고 덧붙였다. 오스카는 머쓱해하며 물었다. 그렇게 귀한 릴리는 건가요? 그토록 비싼 값은 치를 수 없을 거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점원은 아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면 주려고 했던 것이지 애초에 팔 생각이 없었다며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말없이 지팡이를 건네며 다른 지팡이는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가게 안에는 이것보다 자네에게 잘 어울릴 지팡이나 스태프는 없으니까. 오스카는 크게 기뻐하며 그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점원은 손을 저으며 한번 휘둘러 보라고 권했다. 오스카가 지팡이를 바라보다 바닥에 톡 치며 눈을 감자 갑자기 그 주위로 마법이 피어올랐다. 그는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며 묘한 감각을 느꼈다. 손에 착 감기는 것이 너무도 익숙했다. 그는 평생 이 지팡이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로드는 볼 일이 끝났으면 이만 나가달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직 받아야 할 다른 손님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정신을 차린 오스카가 물었다. 그나저나 이몬 교수님이 여기에 자주 오시나요? 로드는 흠칫 놀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다. 잠시 후 학생들은 교실에 모여 각자의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어쩌다 제5고교 훈련장에 떨어지게 된 건지 열띤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다. 보아하니 텔레포트 마법진이 아직 수리되지 않은 모양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나란히 앉은 오스카와 릴리에게 쏠렸고 남학생들은 그들이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며 떠들었다. 레이븐이 혼자 도망치려 했다는 소문이 돌자 다들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교사가 교실로 들어왔다. 이몬이었다. 그는 수업 중의 잡담은 명백히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호통을 쳤다. 학생들은 일제히 죄송하다고 외쳤다. 이몬이 자리에 앉자 오스카는 그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때 상점에서 로드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몬경은 자기 아들이 복무하던 부대의 지휘관이었다고 했다. 아들이 전장에서 죽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이몬이 아들의 유일한 유품인 지팡이를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가 직접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릴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다. 로드는 상대가 귀족이긴 하지만 평민인 자기 아들을 항상 잘 대해주셨다고 답했다. 그는 참 좋은 분이었다고. 그 순간 오스카는 굳은 표정으로 좋은 지팡이였다고 말했다. 당신의 아드님은 아주 재능 있는 마법사였군요. 안 그렇습니까? 귀족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점원의 표정이 굳어지며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한편 오스카는 이몬의 행동을 주시하며 그날 참관인 중 하나였던 이몬 교수가 습격을 사주한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놈은 내가 모든 걸 눈치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지금이 바로 기회였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선수를 칠 차례다. 얼마 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이몬은 마법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울 속 악마는 그가 전장에서 보여준 능력을 높이 평가해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고 아카데미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몬은 모두 이해했다고 답했고 낯선 자는 전장과 비교하면 아카데미는 그에게 벅찰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이몬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악마는 잔말 말고 서둘러 명령이나 이행하라고 윽받질렀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날이 밝자 오스카는 교장에게 이모니 습격을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알렸다. 교장은 그가 동료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던 자라며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했다. 그는 아주 용감한 마법사였지. 오스카는 그의 과거에 대해 익히 들었지만 자신의 결론에 100% 확신한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의심할 여지가 없겠지만 물증 없이 그를 체포할 수는 없네. 오스카는 그래서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이라며 씩 웃었다. 부장이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오스카는 그가 첫 실습 시간부터 자신을 죽이려 했으며 불필요한 목격자를 없애기 위해 철저히 사고로 위장해야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그에게 다시 그런 기회를 던져준다면 망설임 없이 덥석 미끼를 물 겁니다. 교장은 말문이 막혔지만 불필요한 목격자를 피하게 해주려면 공주의 호의를 요청해야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리엘 전하는 본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입학할 예정이었으나 황가의 대대로 전해지는 마법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입학이 연기된 상태였다. 러쉬 교수는 전하를 모셔오기 위해 수도로 향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오스카가 이 임무에 배정되었다. 자자는 오스카의 이름이 호명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오스카는 아카데미에서 수도로 가는 여정을 떠올리며 놈들에게 있어서는 확실히 자신을 공격할 완벽한 기회가 될 것이라 직감했다. 러쉬 교수가 더 질문할 것이 있냐고 물었다. 자잔이 손을 번쩍 들며 오스카가 이곳에 불려왔다는 건 그의 실력이 우리와 동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냐고 따져 물었다. 러쉬 교수는 그가 지난번 실습에서 훌륭한 기량을 뽐냈기에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오스카가 이미 너희들을 뛰어넘었다고 단언했다. 자잔은 그 말을 듣고 공포로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의 옆에 앉아있던 소녀는 놀라며 확연히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자자는 자신도 하급반에 겨우 들어갈 만화밖에 없으며 기본 마법만 쓸 수 있다는 걸 안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저 보잘것없는 평민에 불과했다. 오스카는 자신을 향한 모욕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가고 자자는 계속해서 그를 극찬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가 자신을 뛰어넘었다고?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오스카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자자는 그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며 마법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달라고 소리쳤다. 오스카는 경악하며 어이가 없어 되물었다. 러쉬는 뭐라고? 이 말을 짚으며 이런 상황이라면 평범한 호위 임무조차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내 알겠다고 말했다. 결투에서 지는 사람은 임무에서 배제될 것이다. 자자는 그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던 바라고 대답했다. 오스카는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잠시 후 그들은 서로 마주선 채 결투를 벌이게 되었다. 오스카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채로 지팡이를 쥐었고 자잔이 손을 드는 것을 보고 긴장했다. 그 순간 그의 몸 주변에 얼음 조각들이 나타났고 자자는 즉시 방어하라고 소리쳤다. 오스카는 고개를 들며 이몬을 상대하려면 이 임무에 무조건 참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지팡이를 꽉 쥐고 자잔이 원하는 대로 상대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잔을 향해 지팡이를 겨누었다. 그는 과거 확신했다. 자잔의 기억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마법의 힘으로 타격을 주기 위해 허수아비를 사용했었다. 모든 발사체가 명중했다. 그로리스 가문의 아들에게서 그 이상의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자자는 산산조각난 허수아비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로리스 가문은 얼음 마법을 전문으로 하는 귀족 가문이다. 모두의 기대에 부응했던 형과 비교하면 그는 이번에도 마법적 재능 없이 태어난 셈이었다. 그는 매일매일 기술을 연마하며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형을 따라잡아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고 무엇보다도 그로리스 가문의 훌륭한 일원이 되어야만 했다. 원투중 이 모든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그는 얼음창을 만들어 주인공을 공격했다. 그는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 긴장했지만 이내 공격을 피하기로 결정했다. 자자는 피하는 솜씨가 제법이라고 소리치며 다음 공격은 어쩔 거냐고 도발했다. 그는 즉시 광역 빙결 마법인 메가스톰을 시전했다. 주인공은 자신의 손과 얼굴에 얼음이 얼어붙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이 너무 시려워서 그는 포디아스의 불꽃을 사용해 얼음을 녹여냈다. 그 순간 자자는 깜짝 놀라 행동을 멈췄다. 오스카가 자신만만하게 그의 눈을 응시하는 동안 러쉬는 계속해서 전투가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불을 사용해 마법을 무효화하고 풍부한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다지만 두 사람의 만화량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오스카는 그가 쏟아내는 마법의 엄청난 양에 쉽게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 자자는 평민치고는 그가 엄청난 마법적 재능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마법의 봉인을 걸며 고작 신출내기에게 지려고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한 게 아니라고 소리쳤다. 맞은편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소녀는 평소라면 그들을 무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조차 책에서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의 싸움에 흠뻑 빠져들었다. 러쉬가 도대체 저게 뭐냐며 탄성을 내뱉었다. 주인공은 마법의 빛을 내뿜으며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생각보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었다. 자자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오스카는 이제 자신의 차례라고 대답했다. 그가 미소를 지었지만 자자는 이미 늦었다며 얼음 감옥 웨더스피어를 외쳤다.
주인공은 그것이 창의 연발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악했으며 자잔이 위장술을 사용해 더 강력한 마법을 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는 이미 만화 강화를 끝마친 상태였고 그 순간 그의 얼굴 앞에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나타났다. 그는 새로운 지팡이라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화염의 검을 사용했고 잠시 후 얼음 덩어리를 가볍게 박살내버렸다. 자잔뿐만 아니라 러쉬와 학생들마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웠고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움직여 주었다. 그는 마법 공식이 어떻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활성화되는지 지켜보았다. 오작동도 지연도 전혀 없었다. 이 얼마나 짜릿한 순간인가. 자잔은 그가 자신의 보호 마법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도 안 된다며 절규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아 어쩔 줄 모른 채 무릎을 꿇었다. 그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어떻게 해야 형처럼 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훌륭한 마법사는 아니라며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세상에는 자신조차 한낱 먼지처럼 보이게 만들 엄청난 천재들이 존재한다고. 그리고 눈앞에 오스카를 본 순간 자잔은 그 천재가 바로 오스카라는 것을 깨달았고 러쉬는 거기까지 하라고 소리쳤다. 싸움은 끝났다. 한편 레이븐은 벌떡 일어나 분노에 차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모두가 그를 비웃기 시작했고 그는 이게 다 오스카 때문이라고 악을 썼다. 그 순간 뒤를 돌아본 그는 노크 소리를 들었다. 그는 문 밖을 내다보며 이 야심한 시각에 누가 찾아왔느냐고 물었다. 갑자기 그는 공포에 질렸고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몬 교수라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후 아이들이 교실에 모였고 주인공은 자잔이 친구들과 함께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자잔은 그를 노려보았고 오스카는 결투가 끝난 후 자잔이 이건 불공평하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자신은 어릴 때부터 훈련해왔는데 오스카는 그저 재능 하나만으로 자신을 추월해버렸다고. 주인공은 그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자잔은 벌떡 일어나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반드시 널 이겨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오스카는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고 자신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내일 당장 이몬을 처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잠시 후 러쉬가 교실로 들어와 수업 시작 전에 만화 평가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레이븐이 들어와 조용히 그녀 곁을 지나가자 러쉬는 그가 오늘은 지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은 레이븐이 겁쟁이가 되어서 기숙사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두려워했다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를 비웃고 놀려대고 싶어 했지만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오스카 근처에 자리를 잡았고 이를 본 오스카는 그의 손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러쉬는 평가를 시작해야 하니 조용히 하라고 아이들에게 호통을 쳤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을 빠져나가자 릴리는 오스카의 만화가 또 늘어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스카는 이제 지팡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대답했고 릴리는 자신도 새 지팡이를 하나 사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레이븐이 그들을 쫓아와 오스카에게 말을 걸었다. 오스카는 뒤를 돌아보며 그가 자신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의아해했고 레이븐은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오스카는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되물었다. 레이븐은 시침이 떼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는 오스카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다. 오스카는 놀라서 비밀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자문했다. 그날 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오스카는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훈련할 장소까지 찾아두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체 무슨 비밀을 말하는 걸까? 레이븐이 다시 물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오스카가 드래곤을 상대할 때 썼던 그 힘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레이븐은 누군가 오스카를 도와준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오스카는 그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감조차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되물었다. 레이븐은 분노로 이를 갈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그렇게 모른 척 연기할 셈이지? 자신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건가? 그 순간 그의 손에서 밝은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더니 그가 괴물로 변이하기 시작했다. 오스카는 그 광경을 보고 레이븐 본인만큼이나 소스라치게 놀랐고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게 뭐지? 오스카가 그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레이븐은 자신에게 아무 말도 안 해줬으니 알 리가 없다고 소리쳤다. 그 순간 그가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 비명을 지르자 주변의 모든 것이 마력의 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했고 전장에는 수많은 파편이 나타났다. 오스카는 뒤로 물러서려다 누군가 자신의 손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는 이전에 들었던 말을 떠올리며 그게 정말 이몬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레이븐은 이게 자기 잘못이냐며 절규했다.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친 게 대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그는 진심으로 모두를 지키고 싶어 했다. 오스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고 전투에 뛰어들었다. 그는 레이븐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전투를 시작했다. 레이븐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람 모두 바닥으로 쓰러졌다. 주인공은 레이븐을 바닥에 눕히고 이몬에게 이렇게까지 할 작정이냐고 물었다. 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지? 당장 그 모습을 드러내라, 이몬. 어서 이리로 나와. 그 순간 그의 머리 위로 수많은 새들이 나타났다. 그들 사이에서 이몬이 나타나 그가 근본도 없는 평민이라고 말했다.
주인공이 그를 보자 이모는 오늘 이곳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했다. 학생들이 방과 후 훈련을 하던 중 그중 한 명의 힘이 폭주해버렸다는 내용이었다. 영원히 잃어버린 젊은 재능에 대한 참으로 슬픈 그 이야기지. 순간 그는 불타오르는 빛의 섬광을 만들어 야만인이라 여기는 오스카에게 던지기로 했다. 그것은 오스카를 무릎 꿇게 만들 터였다. 오스카가 긴장하며 전투를 준비하던 그때 갑자기 그의 주위로 수많은 마수들이 나타났다. 늑대들이 울부짖으며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오스카는 뒤로 물러서려 했다. 그가 소환술사라는 점 그리고 이몬이 마수들의 시체에 마력 표식을 새겨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가 소환할 수 있는 소환수의 수는 제한적이었기에 실전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다. 학장이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고 그는 먼저 저 마법사는 잊고 마수들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황제급 마법사 수준이었다. 어쩌면 봉인해둔 비장의 카드가 몇 개 더 있을지도 모르니 혼자서 그와 싸우려 해서는 안 됐다. 오스카는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게 바로 그가 계획한 바였다. 하지만 그는 레이븐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모두를 지키고 싶다며 눈물 짓던 그의 말을 떠올렸다. 그 생각에 정신이 팔렸던 그는 경노하며 첫 번째 늑대를 박살냈다. 이모는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물었다. 레이븐과의 과거 때문이냐고 말이다. 오스카가 되물었다. 만약 그렇다면 어쩔 거냐고. 이모는 그들이 지인이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냐며 대답했다. 그저 실습 때 우연히 마주친 게 전부니까. 오스카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대답했고 이모는 레이븐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를 쓰러뜨릴 힘이 필요했다. 레이븐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동안 이모는 오스카가 평민일 뿐이며 자신에게는 그저 방해물에 불과하다고 계속해서 말했다. 주인공은 다시 물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이몬이 멈칫하자 오스카는 이유가 뭐든 간에 레이븐은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고 네가 그걸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난 그 사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 그가 지팡이에 주문을 걸자 갑자기 지팡이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더 이상 마법 공식을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이모는 재능 있는 평민 따위는 존재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스카 곁에 착지하며 아무도 그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자신이 철저히 준비를 해두었다고 말했다. 그 순간 거대한 촉수, 코를 가진 코끼리를 닮은 거대한 마수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오스카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아연실색했다. 이 괴물은 그의 만화를 흡수하며 그가 주문을 외우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이몬이 물었다. 내가 아무런 계획도 없을 줄 알았나? 네가 무슨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말이야. 안 그런가? 그 순간 오스카는 면전에 대고 으르렁거리는 늑대마수 여러 마리에게 포위되었고 이몬은 이제 너나 나나 더 이상 마법을 쓸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이 미리 걸어둔 주문은 계속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수업을 끝마친 뒤 저승으로 이 주문들을 가져가 보라고도 했다. 오스카가 입을 열었다. 그는 왜 재능 있는 마법사들이 전부 저놈에게 졌는지 항상 궁금해했는데 이제야 이해가 갔다. 그들은 두려웠고 마수들에게 둘러싸인 채 마법조차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 역시 그에게 특별한 교훈을 하나 가르쳐주겠다고 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전투에 뛰어들었다. 어느 날 학장이 집무실에 앉아있을 때 라시가 노크를 하며 들어와 문서를 확인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일 임무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발삼스는 씩 웃으며 전학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 그 이야기는 꺼내지 말자고 대답했다. 올해는 훈련장 사용 신청이 아주 많았다. 라슈는 야심찬 학생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고 보니 이문 교수님이 레이븐의 개인 교습을 맡은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학장은 긴장하며 되물었다. 그 순간 하지만 소환 마법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이는 곧 마법을 쓸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그가 뒤를 돌아보자 이미 마수가 그를 공격하고 있었고 이에 그는 크게 놀랐다. 그리고 잠시 후 그 마수는 그를 거의 집어삼킬 뻔했다. 이문은 그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위험 요소가 하나 줄었다고 단정지었다. 하지만 마수가 주인공의 두 손을 움켜쥐었고 그는 밝게 타오르는 화염으로 그 괴물을 던져버렸다. 마수가 불타기 시작하자 이모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비명을 질렀다. 어떻게 마법을 쓸 수 있는 거지? 그는 소환수의 몸속에 마법진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이는 곧 마법진이 공기와 접촉하지 않는 한 마법이 작동한다는 뜻이었다. 그가 피 묻은 손으로 그것을 뽑아내자 이모는 어떻게 몸속에 있는 공식을 알아챘냐고 물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지팡이는 어쩌고? 소환수의 입에는 그의 손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지팡이 없이도 마법을 쓸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모는 그가 손가락을 이용해 주문을 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다. 오스카가 입을 열었다. 비장의 카드들을 다 잃으셨군. 소환수가 더 남아있나? 이모는 2개의 마법진을 개방하며 자기가 이미 이긴 줄 아느냐고 소리쳤다. 잠시 후 그가 적을 향해 힘을 집중하자 오스카는 파이어 블레이드를 외쳤다. 그는 이 주문으로 상대의 마법을 파괴했다.
그러자 이모는 소환수가 없어도 자신은 여전히 황제급 마법사라며 소리쳤다. 그가 정말 방어막을 뚫어낸 것일까? 그는 친구가 2번이나 수고했다고 생각하길 원치 않아 일부러 힘을 조절했지만 오스카는 그럴 필요 그 순간 없다고 말했다. 그의 지팡이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모는 말문이 막혔다. 알렉스가 물었다. 지팡이 없이 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이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테니 알고 싶은 건 다 말해주겠다고 했다. 그래, 맞아. 마법 수습생이 되도록 추천서를 써줄 테니 넌 정식 마법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이다. 오스카는 하고 싶은 말이 그게 전부냐고 물었다.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그를 죽이지는 않겠지만 정보는 캐내야 했으니까. 그 순간 이몬이 벌떡 일어나 당장 항복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때 그를 향한 외침이 들렸다. 건방 떨지 마라, 평민 주제에. 그는 가면을 뜯어냈고 오스카의 눈앞에 완전히 다른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광경을 본 오스카는 경악했고 갑자기 그 괴물은 미세한 조각들로 분해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오스카는 그가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사형말을 만들어낸 건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괴물은 거칠게 포효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박살내기 시작했다. 오스카는 그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를 산채로 포획하려 했다. 갑자기 누군가 폭풍 압박 마법을 시전했고 사방이 눈부신 빛으로 휩싸였다. 발삼사 학장이 직접 가세에 그를 도우며 지금까지 잘 버텨주어 대견하다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직접 저놈을 상대하겠다고 덧붙였다.